잠시만요. 몰랐던 이야기더로 넘어가기 전에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퀴즈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땡땡을 닮은 자폭 드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사실 요새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게임 체인저로 통하는 드론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런 드론을 만들어서 화제라고 합니다. 어떤 드론일지 퀴즈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드론 얘기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이용주 평론가, 일단 영상을 하나 준비했다고요? 네, 영상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가요, 러시아 공군 기지입니다. 근데 네. 지금 이 주차되어 있는 이 전투기, 여기에 지금 이 드론이 가깝게 접근하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여기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6월 1일 러시아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공군기지 공습 장면입니다. 예, 이 작전명이 이 거미줄 작전이었는데요. 네. 여기에 이 드론들이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날아가서 러시아 전략 폭격기가 무려 41대가 폭발되었다. 41대요. 네, 라고 합니다. 심지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총 4군데의 이 기지를 동시에 타격하는 귀신 같은 작전으로 이렇게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라고 네.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표했습니다. 아니, 전략 폭격기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이 러시아의 핵심 자산을 40대 넘게 드론으로 파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드론이 뭔가 좀 특별한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드론이죠. 네. 드론의 전쟁이 되고 있는데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방송용으로 많이 쓰는 그 중국산 모 드론을 개조해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DIY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용도에 맞는 다양한 군사적 드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번 작전에 동원된 드론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바로 인공지능이 사용이 됐습니다. 아, AI가? 예, 그래서 이 공격 전에 네. 드론에다가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계속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네. 지금 이제 전략 폭격기 이런 것들이 다 타격을 당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사진을 통해서 이 무인기의 드론에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걸 입력시켜서 정확하게 목표만 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드론이라고 하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쟁 초기에 사용됐던 이제 튀르키예의 TB2라는 그런 네네. 드론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대형 드론도 사실 이게 생존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군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요격을 당하니까 지금은 보다 작은 소형 드론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특히 이번 작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컨테이너 박스에 네. 숨겨가지고 공격할 그런 공군기지 인근에다 미리 다 배치를 해놓은 다음에 예. 특정 날짜, 특정 시간을 정해서 한꺼번에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뼈아픈 패배를 겪었죠. 저렇게 컨테이너 박스 예. 안에 그래서 이제 네.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이 미리 저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공격에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상당히 치밀한 작전이었네요. 그런데 아니 뭐 단순하게 드론 몇 대로 사실상 40대가 넘는 전략 폭격기를 부쉈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비교만 해봐도 사실 최고의 어떻게 보면 가성비 전략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예. 뭐 전차도 부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가성비 무기로 자리 잡았지만 이번 공격으로 가장 고가의 자산인 전략 폭격기를 파괴했잖아요. 네. 가격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 가격이요. 예. 예. 아직 우크라이나가 이번 공격에 사용된 드론의 정확한 가격을 공개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 대신에 외신들에서 약 $2,000 정도가 아닐 것인가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말씀드리면 이번 공격에 사용된 게 117대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곱하기 2,000 하면 $234,000, 우리 돈으로 약 3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3억 2천만 원이요. 근데 솔직히 모아놓으니까 많아 보이는데 네. 뭐 개당 하면은 한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비싼 가격은 그런데 대단하네요. 예. 그러면은 러시아가 파괴당한 폭격기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뭐 일부는 단종이 돼서 뭐 가격 추산이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본다면 TU-95MS는 네. 약 2천억 원. 2천억 원. 예, 그리고 TU-160은 약 6,800억 원. 그리고 TU-22M3의 경우는 약 1,700억 원 정도로 지금 추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가성비에선 끝판왕의 공격을 한 셈이죠.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나오는데 네. 추정 가격이 저 드론이 한 270만 원 선 한 대당. 그렇죠? 네. 근데 전략 폭격기는 한 대에 4천억 원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0만 원짜리로 4천억 원짜리를 폭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딱 이제 드론 한 대로 예. 폭격기를 한 대를 잡은 건 아니에요. 여러 그리고 대가 가서. 그렇죠. 예. 이제 그 대신에 폭격기 일부에는 순항 미사일도 탑재되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는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격기 외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러시아가 아주 아끼는 전략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A-50 메인스테이라는 조기 경보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전쟁 초기에 한 몇 대가 파괴돼서 지금 한 7, 8대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중에서 한 최소 한두 대 정도가 파괴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러시아는 아주 뼈아픈 실수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사실 이번 작전명이 뭐 거미줄 작전으로 명명되긴 했지만 전술만 봐도 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이 작전을 그 예전에 그 트로이 목마 작전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했는데요. 네. 트로이 목마 작전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그 트로이 왕국이랑 그리스랑 싸웠을 때 그리스가 해변에 놓고 간 거대한 트로이 목마를 선물인 줄 알고 트로이 왕국이 그걸 받아들였다가 그 안에서 뭐 아킬레스, 오디세우스 막 이런 영웅들 나와서 그렇죠. 트로이 왕국이 무너졌던 네.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도 굉장히 비슷한 게요. 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컨테이너 위에다가 드론들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문을 열면은 그 안에는 컨테이너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 뚜껑이 있을 줄은 러시아가 상상도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저 컨테이너를 이제 그 러시아 공군기지 근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심지어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공격할 거라는 소식을 입수하고 자신들의 전략 이런 뭐 전투기나 뭐 이런 폭격기를 멀리 전방에서 가장 멀리 막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공군기지로 이동을 시켰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거기까지 컨테이너를 보내서 어느 날 갑자기 저게 뚜껑이 열리고 드론이 올라가면서 저렇게 거미줄 작전으로 지금 저 전략 폭격기들을 지금 때린 건데 이거 네. 굉장히 놀라운 작전입니다. 아니 그런데 날짜도 일부러 6월 1일로 맞춘 거예요. 이건 아직 정확하게는 밝혀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네. 군에 상당한 어떤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히 날짜들, 뭐 예를 들면 빅토리 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차 대전 전승기념일 네. 이런 것들도 있지만 6월 1일 같은 경우는 1931년부터 기념하고 있던 군사 수송의 날이다. 그러니까 군사 수송 항공의 날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군이 중요한 날짜에 맞춰서 공격을 하면서 러시아군은 너희들을 언제든지 우리는 괴롭힐 수 있다라는 네.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보다는 이제 정치 외교적인 함의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바로 6월 2일에 터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협정이 예정돼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에 공격을 했다는 거는 러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전력은 네. 러시아가 앞서고 있었죠. 그리고 뭐 키이우든 어디 그런 쪽에 대한 전략적인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 네. 우리도 그에 못지않은 전략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고 하고 보는 편이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러우 전쟁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용주 평론가. 그러니까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서도 이번에 드론전 양상이 나타났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이 참모총장, 뭐 중앙사령관 네. 이런 분들을 이제 암살할 때 드론을 이용했습니다. 심지어 그 드론을 이란에다가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의 그 거무줄 작전과 굉장히 비슷하게 네. 이 이란 땅에다가 드론을 몰래 숨겨놓고 이 작전이 시작되니까 드론이 떠서 바로 이게 정밀 공격을 하는 이런 식의 이스라엘의 공격을 했고요. 네. 이란도 마찬가지로 이 반격에 나섰는데 미사일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초음속 미사일을 쏨과 동시에 이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드론들을 섞어서 쏴서 이스라엘의 이 아이언돔이 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이걸 방어할 수 없게 만드는 네. 이런 효과까지 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이 드론전이
모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하나의 팩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야 뭐 이제 드론 강국인 걸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럼 이란도 드론 강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동에서 드론의 최강자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부터 이란이 이 드론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온 대표적인 드론이 지금 영상에 나오지만 샤헤드 136이라는 드론인데 네. 보통 이제 자폭 드론입니다. 그래서 편도로만 갑니다, 얘는. 그래서 안에 이제 소형의 이런 한 40kg의 이제 폭약을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게 사실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골치 아픈 무기로 좀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명중률은 좋지 않은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텔아비브 어느 동에 뭐 어디에 있는 빌딩을 정확하게 때리는 건 아니고 그냥 텔아비브 어딘가에 가서 떨어져요, 계속.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민간인들 피해가 계속 늘어나죠. 그렇죠. 그럼 그걸 요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언돔 같은 걸로 주로 이제 요격을 많이 하는데 아이언돔은 발당 가격이 뭐 수억 원에 달합니다. 비슷하죠. 예. 근데 샤헤드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가성비가 안 맞죠. 격추를 시키면 계속 이스라엘이 손해가 생기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몇백만 원짜리를 네. 팔려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심지어 러시아도 지금 이란에서 이 샤헤드를 네. 가져와서 지금 러시아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판 샤헤드를 만들어서 뭐 키이우라든가 예.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들을 공습하는데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아이 드론이 진짜 그 말 그대로 저희가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러우 전쟁 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용주 평론가 바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드론 기술을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북한이 지난 5월 14일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형 드론을 훈련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김정은도 직접 참관을 했고요. 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인민군이 수도방어군단 제60훈련소에서 폭탄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쿼드롭터, 이 헬기가 4개가 달려 있는 거죠. 네. 날개가. 그거를 지금 저렇게 열심히 또 훈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이거를 어디서부터 가지고 왔나 곰곰이 따져봤더니 아무래도 러시아로부터 요거를 뭐 기술 같은 걸 배워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 추측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의 이 용병으로 이제 러시아 전쟁에 참여한 그게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서 기술들을 배워온 게 아닌가 전장에서, 이렇게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외신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눈여겨볼 게 러시아의 드론 생산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 북한 노동자를 파견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드론을 앞으로 더 고도화시키겠다 이런 계획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해 하반기에 북한군들이 네. 우크라이나 전선에 등장했을 때 드론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드론이 미래전에 정말 중요하다라고 뭐 이건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군 전체가 다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드론과 관련된 기술을 지금 이 고도화하는 작업 중에 하나로 예. 러시아의 그 생산 공장에 노동자들을 파견해서 생산과 관련된 노하우를 얻으려는 것 같아요. 드론 아예 만드는 노하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우크라이나에서 쓰고 있는 드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생산은 약간 다른 문제죠. 이제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을 만든다라는 건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는 북한의 그런 노동자들이 가서 배우면 빠르겠죠. 그런 걸 통해서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앞으로 이제 이런 드론들을 뭐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실제로 네. 지금 이제 북한군이 드론을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제 향후 광범위하게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 생산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아니 그러면 실제 북한의 드론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한데 사실 근데 북한의 드론 운영이 80년대부터 시작됐다고요? 북한군의 군사 전략은 네. 소련군과 중국에서 받아온 거잖아요. 소련군과 중국군 모두 일찍부터 드론을 사용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략을 이어받아서 1980년대부터 중국과 소련에서 다양한 무인기들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중국제 드론을 도입을 해서 네. 평양 인근의 방현 지방에서 생산해서 방현2라고 불리는 그런 무인기가 있고 그리고
푸첼라라고 불리는 그런 러시아제, 그러니까 소련제 무인기를 도입을 해서 포병, 정밀 관측 등에 그걸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군사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혹시 2013년부터 우리 그 국내에서 북한이 보낸 드론이 발견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약간 특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드론들은 중국제 상업용 드론들이었습니다. 그거를 들여와서 자기네들이 안에다가 어떤 좀 개조를 통해서 네. 우리 쪽으로 보냈는데 우리가 탐지를 못했죠. 아,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뜸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또 미국제 그 표적기를 들여서 공격용 무인기라는 이름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고 네. 그러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드론을 운영 전략과 이제 생산 노하우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착 개발을 해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많이 늦은 편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공개한 드론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가까운 네. 2023년 7월 전승실 열병식에서 사실 좀 큰 군용 드론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찰용 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샛별4라든가 공공용 드론 샛별9를 네.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폭형 드론 2종을 이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뚜렷한 모습을 잘 안 보여줬어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북한도 자신감을 지금 영상에 나오는 건 이제 우리 공군도 가지고 있는 약간 이제 글로벌 호크의 짝퉁 같은 거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이 외국 전문가들이 이제 좀 분석을 한 거 보면 사실 이제 드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 구성품이 있지만 핵심 구성품 중에 하나가 이제 엔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글로벌 호크 북한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북한군 공군 전투기 잘 보시면 네. 이제 미그 29가 있는데 이 북한판 글로벌 호크에 이 미그 29의 엔진을 떼서 장착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북한이 과연 그럼 저거를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킬 수 있을까는 사실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글로벌 호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데이터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 걸 인공위성을 이용한 걸 많이 해요. 근데 북한은 통신 인공위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뭐 무장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이 만든 리퍼 같은 것도 지금 짝퉁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과연 저것도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것도 똑같이 인공위성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의문을 갖고 있지만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파주 삼척 추락 무인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그러니까요. 예. 사실 저도 이제 저게 떨어졌을 때 국방부를 이제 출입했었을 때였는데 네. 군 관계자들이 정말 많이 당황했었어요. 저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물론 이제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우리 군이 질적으로는 앞서 있지만 저런 무인기 같은 게 한번 나오면 우리 군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각종 레이더로 탐지하는데도 한계가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향후 개발을 좀 더 속도를 높일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북한이 드론 기술에 힘을 주고 있으면 우리도 어쨌든 대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드론 무기 수준은 지금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북한보다는 기술 수준에서는 우위에 있죠.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네. 이제 우리나라가 IT 기술이 발전된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 기술들은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물론 이제 우리 군이 이제 드론 사령부도 창설을 하고 이제 네. 드론을 향후 이제 육해공군 해병대 할 것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예정인데 군에 전력화하는 그러니까 군에 배치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보다 네. 과거 우리나라보다 드론 기술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튀르키예가 오히려 앞선 상황이 됐고 하지만 우리가 또 강점을 가진 게 있죠. 북한보다는 향후 드론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한다 그러면 아마 이제 북한보다 좀 앞선 드론들을 향후에 많이 만들어낼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드론이 UAE에 수출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중동 지역 국가들이 네. 뭐 아시다시피 우리 K 방산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론입니다. 그래서 요즘 드론 중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영상이 진짜요? 나오지만 네. 잘 보시면은 이렇게 새처럼 생겼죠. 새처럼 보이는 네, 그래서 예. 그 조리용 작폭 드론 이 세이런이 UAE에 뭐 수출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제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공개적으로 도입을 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비공개적으로 도입하는 나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비밀 엄수 조항을 걸고 네. 이렇게 몰래 사는 나라들이 많은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보면 새처럼 날개짓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육안에 보이더라도,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더라도 저게 드론인지 새인지 그러니까요. 예. 좀 식별이 어렵겠죠. 네. 그리고 저런 특징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적의 방공망이라든가 이런 걸 때리게 된다라면 피해가 또 어마무시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런 이 조류형 드론들도 최근에 이제 여러 나라들이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오늘 퀴즈 정답이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독수리를 닮은 자폭 드론을 개발했다. 또 우리 김대호 평론가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니 그런데 이용주 평론가 드론 기술력이 이렇게 발달을 하면서 2022년에 북한 드론이 서울 상공을 침투하는 사건도 있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고요. 네. 그중에 한 대는 서울로 진입을 해서 약 3시간가량 이 서울 상공에서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바로 출격을 해서 경공격기 그리고 헬기를 통해서 이 실총 20mm 기관포를 쏘면서 요거를 격추시키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떴던 무인기가 막 2m 정도 되는 굉장히 소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으로 보기도 어렵고 레이더로는 애당초에 걸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새랑도 헷갈릴 수 있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격추를 시키지 못했는데,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또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또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럼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이 거미줄 작전처럼 서울로 침투를 한다면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까요? 드론을 막는 방법은 네. 드론의 크기에 따라서 방법이 약간씩 달라져요. 예를 들면 샛별같이 좀 대형 드론 그런 것들은 기존의 전투기들을 잡는 대공방어 네. 미사일이라든지 그런 거를 지금 사용하겠지만 지금 상당히 대형이지 않습니까? 샛별 사형과 구형 같은 경우.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천군 같은 이제 지대공 미사일들을 사용해서 방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수행했던 스파이더 웹 작전을 통한 그런 소형 드론 같은 경우는 네. 작잖아요. 레이더에서 안 잡히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소형 드론들은 이제 대드론 대응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탐지, 식별, 무력화를 이제 요즘에 아주 자동화돼 있긴 한데 네. 그 무력화를 지금까지는 그 운용 주파수를 방해하는 제밍을 사용해 왔어요. 네. 하지만 제밍은 인공지능 드론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네. 무용화가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파괴를 해야 된다. 그럼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혹시 천마라고 우리나라 혹시 비호 복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30mm 기관포를 이용하는 네. 대공포인데 그것도 이제 탄을 닿으면 무력화 방법이 저거군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저기 지금 쏘고 있는 게 신공이라는 지도공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요격을 하고 미래에는 네. 전혀 이제 탄환이 떨어질 걱정이 없는 레이저 무기가 등장하고 있고 이미 우리나라는 청광이라는 레이저 무기를 이미 개발해서 저거군요. 예, 청광. 맞습니다. 네. 청광은 이제 한 발 발사할 때마다 비용도 상당히 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레이저가 대드론 무기의 대세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마스터 세 분과 함께 현대전에서 게임 체인저가 된 드론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